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 교수입니다. 최근에 좀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방 강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올 하반기 집값 전망, 부동산 전망이 되겠습니다. 때마침 22일 오늘이죠. 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동향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주간으로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5주 연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2달 가까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승폭은 크지 않은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 눈에 띄는 점은 경기도의 집값이 드디어 이제 올랐다는 점. 우리가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집값이 오르는데도 순서가 있다. 시장이 작동의 법칙이 있다. 강남이 오르면 마용성광이 오르고, 요즘 용산은 이제 강남의 위치가 좀 상승했다는, 순위 상승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고요. 어쨌든 마용성광동 여기까지 올랐고, 여기 오르면 그 다음이 노도광 금강구. 근데 이 노도광 금강구까지 집값 상승세가 이제 확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상승은 미미하지만 노원구도 보니까 급락했다가 한 1억 이상 올랐다, 1, 2억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오르면 그 다음에 순서가 있다 그랬죠. 어디죠? 제가 경기 남부라고 그랬잖아요. 경기 남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가 올랐다는 것은 경기 남부가 올랐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인 게 수용성이에요. 수원용인 성남. 집값이 오를 때는 대도시가 먼저 오를까요? 중소도시가 먼저 오를까요?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이미. 그래서 대도시가 먼저 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수용성이 이제 올랐지만 앞으로 화성과 동탄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순서도 알고 계시죠? 우리 방송 즐겨보는 분들은 실력이 상당합니다. 이제 천안 아산으로 가고, 물론 천안 아산 가기 전에 수원 남부, 그러니까 경기 남부가 오르면 경기 북부로 가겠죠. 고양이나 또 파주, 의정부 이런 데도 확산의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 아산 오르면 세종과 대전이 또 오르고, 그 다음에 광주, 대전, 부울경 이렇게 확산하는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재미있게 볼 것은 경기와 인천 중에 어디가 먼저 오를까요? 네, 경기가 먼저 오릅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부가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조만간 인천 지역의 집값도 이제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좀 기대가 남아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현황이고, 그럼 앞으로 올 하반기, 오늘 주제죠?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오늘 또 뉴스토마토라든지, 또 지난주는 제가 저축중앙에 임원들 경기에서 특강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또 좀 밝히 그렇습니다만 여러 군데 큰 데서 소위 부자들을 위한 호텔에서 좀 특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가장 큰 질문, 언론도 그렇지만 올 하반기 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이 여러 건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그렇고, 매경과 조선일보는 했었고, 또 서울경제 이런 것도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올 하반기에 이 전망을 한마디로 간결하게 요점만 정리하면, 현재의 분위기에 큰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한 상저하고,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시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이대로 간다면.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변수가 한 10가지 중에 한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수급도 있고, 정책도 있고, 금리도 있고, 심리도 있고, 해외 부동산 동향, 또 주택담보대출 잔고 추이도 있고,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지금 하반기에 보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팽팽히 맞서 있는 형국입니다. 우선 상승 요인을 꼽으라면
지금 집값의 상승 요인이 뭘까요? 예, 우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재초안이라고 해서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좀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그리고 또 구간이 좀 넓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이후부터 이제 계산이 되니까 아무래도 재초안의 부담금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한 규제 완화가 속도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실질 금리가 좀 인하되고 있어요. 최근에 다시 또 주담대가 오른다고 합니다만 기준금리는 인하되지 않았지만 뭐 당국의 뭐 압박도 있다고 그러고 어쨌든 코피스 금리를 비롯해서 대출 금리가 3 내지 4%로 7 내지 8에서 3 내지 4%. 이거 절반 이하로 낮아진 점이죠. 여기다가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또 DSR 적용의 예외 조치 이런 것들이 나와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규제 완화 정책에 이어서 실질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특히 규제가 완화되고 이런 점들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입주 물량 감소입니다. 저도 이전에 설명했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4만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까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어떤 보도를 보니까 내년에는 뭐 1만 5천 가구 정도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덧붙이면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지금 입주 물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입주 물량이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좀 미치는데 우선 우리나라 아파트는 선분양 제도고 또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두 번째로 받고 세 번째가 착공을 해요. 그리고 분양하고 비로소 이제 입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어요.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분양 물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공급 부족이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걸 좀 세 번째로 꼭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인허가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공급의 장기 시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약 5년이 걸립니다. 5년. 기억해 두세요. 수치를. 그리고 착공한 때로부터 입주할 때까지는 약 3년이에요. 딱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평균적으로. 그리고 분양을 하잖아요. 요즘 이제 분양 시장이 뜨거운데 분양을 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약 2년 반, 30개월이 걸리거든요. 좀 대충 이해가 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숫자는 착공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3년 후에 입주 예정 물량이 줄어든다는 걸 예고하고 있고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이제 좀 이 연계성이 이해가 되나요? 이런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고종환 TV를 계속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지금 분양 물량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2, 3년 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눈에 이렇게 뻔하다. 나타날 게 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락 요인도 있습니다. 뭐 시간을 좀 짧게 가야 요즘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본다고 하니까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하락 요인은 그래서 상승 요인 세 가지, 하락 요인 세 가지를 지금 꼽고 있는 것이죠. 하락 요인은 뭘까요? 금리가 내렸다고는 하나 여전히 아직 금리 수준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또 우리 금리가 인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시기를 지금 불확실해 확정할 수가 없어요.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가 올 하반기 앞으로 한두 차례 올릴 수 있고 올해까지는 내리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매파 발언이죠. 그렇게 본다면 금리 올 하반기에도 금리가 크게 내리기는 좀 어렵다. 지금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금리의 수준은 높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실물 경기 침체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1.5% 성장에다가
지금 경상수지 수출 지금 감소로 인해서 무역수지라든지 경상수지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70%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출이 잘 되지 않으면 환율이 안정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환율이 여전히 높아요. 1270, 80. 이 얘기는 우리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킹달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경제가 회복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물 경기가 침체되는데 부동산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물 경기 침체는 요즘 주식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선행하는 주식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천만원에서 지금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점들은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기 어려운 그런 경제 환경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해외 부동산 동향을 보았더니 해외 부동산 동향도 상당히 좋지를 않아요. 특히 미국이나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20-30% 늘어나면서 그리고 가격도 좀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지방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나와요. 여기다가 또 하나는 PF 부실 사태의 도미노 현상이에요. 저도 이 문제는 저도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지금도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는 이 PF 부실 사태,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새마을금고 이런 곳들이 지금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의 부실은 크지 않은데 PF 대출해준 연체율이 좀 증가하고 있고,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 미분양에다가 악성 미분양이 특히 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점들은 결국은 올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악화된다면 저축은행이 일부 부실해서 뭐 파산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중소건설사가 뭐 대구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건설사의 도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경기는 9월 내지 10월쯤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변곡점과 분수령의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좀 변곡점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이 정상화되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연착륙이 되느냐, 또는 바닥을 찍고 이제 일시적 반등이 아닌 본격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느냐는, 부동산 가격이,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 2021년 10월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 9월 내지 10월이 2년째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서울 아파트에 쌓였던 강남은 30%, 강북은 한 20%, 수도권은 한 15 내지 20%의 거품, 버블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 2년 정도 되면 과거의 경험 비추면 이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내지 10월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있죠. 이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전세 가격 하락이 멈추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집값 상승세가 경기도와 인천으로까지 올 가을 이사철에 확산이 된다면 이제 부동산 경기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감이 쏠리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 뭐 회복 국면을 맞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된다고 해서 이게 급등은 아닙니다. 이렇게 더 이상 추가 하락하지 않은 L자형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바닥 찍고 완만하게 실물 경기나 금리가 인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U자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일각에서 말하는 V자형이나 또 일각에서 말하는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에 있었던 것 같은 더블딥, W형이죠. 내렸다가 반등했다가 또 내리고 이렇게 장기 불황형, 이런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폭등과 폭락 가능성 적다. L자형이나 완만한 U자형을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